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운송업종 담당으로 인입하게 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재혁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Against All Odds라는 타이틀로 2024년 운송업 연간 전망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 동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좀 매크로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시장 환경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가 측면에서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양상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 속에서 각각의 소섹터들이 연간 2024년 올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성을 가리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커버리지 게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서 항공, 해운, 유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최선호 종목과 그리고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이번에 이베스트 익스클루시브 시리즈라고 해서 좀 소수만 커버하는 그런 여의도에서 좀 소수만 커버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투자 의견을 제시드리는 그런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요. 소수 커버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료는 항공, 해운, 유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느 정도 좀 주가 측면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실적이 19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 이후 이제 20년도부터 코로나 기간이 접어들고 이후엔 어떤 회복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가 됐다면 올 한 해의 키워드는 정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항공 화물의 그동안 수요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해당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간 점이나 그동안 높았던 유가나 달러 수준 그리고 금리 수준과 같은 어떤 매크로 환경의 부담 요인이 점점 경감된다는 점, 그리고 어떤 보잉사로부터 좀 촉발되었던 이런 기재 도입의 바틀넥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 국면에 돌입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업종 생태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번 오버헤이드 의견 제시의 근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실적부터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23년 12월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은 2019년도 동월 대비해서 약 93% 내지 92% 정도 수준까지 좀 상승을 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회복의 여력은 한 7에서 8%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장의 여력보다는 각 노선별로 아직까지는 회복세가 좀 뚜렷하지 못한 그런 노선들이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어떤 노선 정상화가 이루어지느냐에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게 사실 그동안 너무 유가가 높은 이런 환경들이 지속이 됐었고, 그림 7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유의 정제 마진 역시도 역사적인 레벨보다 상당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항공유 가격의 오버슈팅이 그동안 좀 존재해왔었고, 이런 오버슈팅을 견인했던 요인은 여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그동안 증가했었던 부분에 좀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여객 수요가 크게 오버슈팅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항공유 가격 역시도 안정화 국면에 도달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비는 항공사 운항 원가의 약 3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이런 30% 수준에 달하는 운항 원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 주면서 항공사들의 수익성을 좀 올려줄 수 있다라고는 보실 수 있겠지만,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주로 가는 데 들어가는 어떤 유류의 양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데 들어가는 유류의 양이 사실은 몇 배씩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비해 가지고 운임 가격이 몇 배씩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운임 가격 대비해서 유류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런 비율 자체, 이 믹스의 문제로 인해서 항공사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선 노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국내선 같은 경우는 국제선 공급이 올라오면서 뚜렷하게 피크아웃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선 같은 경우는 LCC를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LCC 탑승객 수 추이 확실하게 꺾이고 있고, 항공사들의 공급 역시도 확실하게 꺾이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 올 한 해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13번과 같이 해외 단체 여행비 그리고 국내 단체 여행비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국내 여행비가 해외에 비해서 한 10%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소비자 매력도 측면에서도 국내 여행이 해외여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선으로 넘어와서는요, 제 전망으로는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19년도 대비해서 100% 성장, 회복을 좀 달성을 할 것이다. 이건 탑승객 수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추가적으로요, 노선별로 조금 살펴봤을 때, 네. 이렇게 노선별로 쭉 만들어 봤는데, 일본하고 아시아 노선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해 있고, 중국, 미주, 유럽 이쪽 라인이 앞으로 회복이 좀 많이 필요한 노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형적으로 딱 체크를 해봤을 때도 과거 19년도 코로나 이전 레벨 대비해서도 일본과 아시아 노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일본 여행 광풍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일본 여행을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주된 원인으로는 엔화 가치가 좀 많이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뭐 중국 쪽으로 이제 여행 수요가 좀 많이 안 좋아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히 여행 수요가 눌려있던 게 폭발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요 우위의 경향성이 이러한 어떤 수요 강세의 경향성이 2024년도에도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꾸준히 탑승객 수 올라오고 있고 12월 달에도 2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일본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예, 200만 분 가까이가 좀 일본을 가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인바운드 실적 역시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면서 꾸준하게 실적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탑승객 수는 지금 역사적으로 상당히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노선의 실적이라는 것이 가격 곱하기 이 퀀티티 몇 분이서 이제 이용을 하시냐라고 봤을 때, 이 운임 수준은 어느 정도 지탱이 되겠고 수요도 어느 정도 현재 수준이 유지는 되겠지만 이 위로 올라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보고 있는 전망인데요. 그 이유는 일본에서의 그 공항 카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의 지상조업 인력 현황인데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약 36,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게 지난 20년간 통계치를 봤을 때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현재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연한 동안 지나치게 어떤 공항의 이용객분들이 줄어들면서 지상조업 업체들이 많이 빠졌고, 이 과정에서 조업 인력분들이 많이 해고가 되셨는데, 이후에 새롭게 다시 공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탑승객들이 많이 몰렸을 때 새롭게 일하실 분들을 구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일본 현행법상으로 사실 공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군사보안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편하게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가 고용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리타 공항 탑승객 수 기준으로 항공 편당 탑승객 수는 이미 예년 레벨까지 크게 올라와 있는데, 항공 편수는 그에 비해서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항의 지상조업 인력 문제에 기인해서 어떤 상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나리타 공항이 일본 도쿄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일수록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 환경인데, 일본 노선이 최근에 보여주는 특징은 일본 3대 여행지인 뭐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이런 지역 외에도 사실 중소도시로도 많이들 최근에 여행을 좀 가시는 추세인데, 이런 중소도시들일수록 어떤 도쿄나 이런 도심에 비해서 훨씬 더 인력 수급난이 좀 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공급 제한 양상이 당분간 지속이 될 거고, 일본 노선의 성장성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노선이고요. 아시아 노선의 특징적인 부분은, 아시아 노선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절기에 해당하는 약 1분기 정도쯤에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23년 1분기에 아시아 노선의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다만 3분기 지나오고 12월 달 들어오면서도 상당히 실적이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2월 달 통계 기준으로도 약 300만 분 정도가 아시아 노선을 이용을 하셨는데, 현재의 상승 추세가 1분기에도 상당히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1분기에 성수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팬데믹 이전의 실적으로 연착륙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노선입니다. 중국 노선 쪽에서의 인바운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의 항공산업에 있어서 노선 정상화 및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키 트리거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노선의 탑승객수 추이인데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동월 대비해서 약 54% 수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9월 달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선형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10월, 11월 데이터가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드렸었는데 12월에는 재차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트래킹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으로 저는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어떤 항공 전망을 할 때 2019년도가 스탠다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2016년도에는 한알령이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노재팬 운동으로 인해서 중국 노선 쪽으로 좀 하반기에 수요가 올라왔었습니다. 이러한 비경상적인 거시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2020년은 코로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탠다드를 2014년 정도까지 좀 당겨서 길게 기준을 두고 어떤 중국 노선 쪽에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100%를 회복할 것이라고 중국 노선을 낙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 시점을 25년 이후라고 보고는 있지만 앞으로 상승의 룸이 많이 남았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노선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국 3대 국영 항공사의 합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19년 동기간 대비해서 약 52%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매출액 성장 경향성이 중국 내부의 국내선을 기준으로 먼저 올라오고 국제선이 후행적으로 좀 올라오는 양상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뭐 하이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여행 가시다가 다시 해외 쪽으로 눈길 돌리시면은 국내 쪽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실적 역시도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각 항공사들 중에서 중국 노선 쪽으로 이미 익스포저가 큰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LCC 3사 중에서 가장 최선호하는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제주항공의 중국 노선 익스포저가 진에어나 TA항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중점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어떤 룸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미주 노선 같은 경우는 탑승객 수 추이가 이미 이전 수준만치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을 방문을 많이 하셔서는 아닙니다. 여전히 19년도 대비해서 70% 수준밖에 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인천에서 미국 가는 환승 승객 추이는 이미 정말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미중 직항 노선 공급이 막히면서 요 막혔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타고 나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중 관계의 경색 국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양국의 어떤 외교와 항공 당국들이 이런 증편 논의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환승 수요가 앞으로는 좀 내려올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미주 노선의 수요 공급에 대한 전망은 인천 미국 이 환승 승객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나라의 여행 수요가 얼마나 메워줌으로써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가 앞으로 미주 노선에서 각 항공사들의 영업 실적을 결정짓는 그런 판단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저조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원인들 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베리아 위를 항공기들이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선이 길어지게 되고요. 항로가 길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런 회전율 역시도 낮아지게 되고 사용하는 유류가 늘어나면서 운항 원가 자체가 올라가요.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운임이 비싸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운임이 비싸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내려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낮은 탑승객 수 추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와 고유가 리스크 여러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상존하고 있고 유로 환율 역시도 어느 정도 좀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 역시 어떤 여객 소비자분들로 하여금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성장성에 대한 측면에서는 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화물 쪽을 조금
판단을 해봤는데요. 12월 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 기준으로요. 글로벌 합산 CTK는 항공화물 수요를 일반적으로 체크하는 지표입니다. 항공화물 수요가 2022년 12월을 대비해서 플러스 8.1% 정도 좀 기록이 됐습니다. 항공화물 수요가 계속해서 좀 크게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 요인으로는 어떤 반도체 재고 확보를 위한 그런 선제적인 상승도 상승이지만 이번에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발 이커머스 화물의 붐이 이러한 항공화물 물동량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미주나 구주 쪽으로 나가는 그런 아시아퍼시픽 물동량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이미 13.8%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역시 최근 글로벌 물류 산업의 트렌드를 보시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주목해 보실 만한 어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임지수하고 수송실적 차트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 동향 및 전망을 기반으로 해서요. 각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요. 아무래도 EBITDA 규모 자체는, 그러니까 영업실적 규모 자체는 올해 한 4.46조 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한 4.46조 원 정도, 24년 기준으로 4.39조 원 정도로 어느 정도 내려는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항공유 가격이 내려오고 달러화 강세 빠지고 여행 수요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여객 운임 고공행진이 다소 일단락될 것이다. 일드가 좀 내려온다라는 개념이고요. 다만 중국이랑 장거리 노선이 회복세 보여주면서 믹스 개선 및 영업활동 정상화가 기대되면서 어느 정도 현재의 호실적 레벨은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업종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역사적 하단을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24년도 올 한 해 동안 여객 실적의 회복세와 매크로 요인 해소, 기재 도입 병목 완화로 인한 성장 모멘텀 부각, 그리고 합병 관련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상승 매력도를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대한항공 제시 드리고요. 이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런 중국, 미주, 유럽 등 모든 여객 노선들이 다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의 상승의 룸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항공사라는 판단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LCC 최선호주로는 제주항공을 말씀을 드리는데 본 자료가 작성된 시점이 제주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관련 기사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나서 추가적인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해운업종 연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해운업종의 방향성 내지 전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공급이 변동성을 주도할 거고요. 수요가 방향성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언론 기사를 보면서 접하셨겠지만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 쪽에서 좀 통행 여건이 많이 제한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각국의 어떤 해상 운임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좀 크게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동성 경향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드라이버크 산업부터 수요와 공급단에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선 상반기를 기점으로는 수요단에서 건화물 수요는 사실 1분기에 원래 가장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진입을 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셔도 1분기에는 역사적으로 BDI 지수가 좋지 않죠. 그리고 글로벌 석탄 수요 역시도 러우 전쟁 연한 동안 23년까지 다시 좀 올라왔었다가 올해는 각국의 친환경 니즈 좀 올라오면서 좀 피크아웃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단에서 좀 풀어주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중국의 조강 생산, 뭐 철근이라든지 강철을 만드는 이런 조강 생산들이 올라오고 이에 따라서 건설 착공이 본격화가 됨으로써 철광석과 석탄의 수요가 확대된다는 그림, 그리고 각국의 금리가 내려와 주면서 인프라 투자가 좀 올라오는 그림으로 인해서 건화물선의 수요가 상반기에는 좀 약할 수 있어도 하반기에는 크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공급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코로나19 연한 동안 발주했었던 이런 새로 만드는 신조선들이 좀 인도가 본격화가 되면서 선복이 늘어나는 부분은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 될 텐데요. 다만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들 역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나마의 가뭄, 두 번째로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에서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길목을 지금 차단을 하는 문제 때문에 각국의 컨테이너를 비롯한 이제 선박들이 케이프타운 남아공을 우회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통행 제한 이슈들이 공급을 좀 조이는 그런 이슈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분기 이후에는 환경 규제 발표가 나오면서 선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드라이버크선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드리면요. 그림 95 우선 운임 동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BDI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부진을 거듭하다가 파나막스 사이즈가 먼저 좀 올라와주고 이후에 케이프 사이즈에서 크게 좀 올라와준 이후에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나마 운하의 가뭄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좀 시장이나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 운하의 어떤 그런 구동 원리는 옆에 있는 가툰호라는 호수에서 운하에 물을 대고 이 물이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나서 선박이 지나가고 다시 물을 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의 수위가 이 운하가 선박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카파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현재 수위 레벨이 지금 81피트를 하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파나마 지역의 어떤 이런 건기, 여기 쪽은 저 열대지방이니까요. 건기가 약 4월까지 유지될 것을 고려했을 때 한 5월 정도까지 이런 파나마 운하 지역의 쇼티지 이슈는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좀 합리적인 시선으로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근데 예년에는 안 그러다가 올해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엘니뇨 현상에 좀 근거한 그런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어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중국의 철광석 항만 재고가 지금 상당히 로우 레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재고량 늘어났는데 신규 착공은 빠지고 있죠. 다시금 중국의 각 지방 및 중앙 정부에서 중국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을 앞으로 좀 발표를 할 것이 기대가 되고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은 착공이 올라가야 되는데 착공이 올라가려면은 건자재에 대한 니즈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이 건자재들에 대해서 조강 쪽에서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내년 2월 이후 3월부터 좀 올라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항만의 철광석 재고량이 너무 낮으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발주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큼의 발주가 나오게 되면 운임이 얼마나 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인 그런 어떤 리스크를 미리 회피하고자 하는 발주 역시도 지속이 되면서 이러한 변동성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지만 상반기는 어쨌든 건화물 수요가 어느 정도 둔화를 부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강한 변동성의 보합장을 예상을 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예상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은 뭐 인도의 산업 생산이 앞으로 좀 좋아서 철광석 수입이 좀 늘어나고 인도네시아에서 보크사이트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이 아프리카 기니로부터 보크사이트를 수입함에 따른 어떤 글로벌 벌크선에 대한 수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조금 짚어본 내용이고요. 네.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서 컨테이너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크선과는 반대로 약세장을 좀 전망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발 통행 제한 이슈는 좀 지속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반기 4월 이후 CII 등급 발표로 인해서 2등급 선박이 퇴출되고 폐선량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공급단에서 어느 정도 이슈를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소비가 피크아웃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품 수요를 둔화시키고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항 수요를 둔화시킨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수요가 버텨내지 못하면 운임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SCFI 운임이 6,000포인트
수준까지 갔던 시기에는 물론 마찬가지로 이때도 수에즈 운하가 에버기브노 사태로 인해서 좀 막혔었던 그런 공급 바틀넥 현상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금리 레벨이 지나치게 낮은 레벨에 있으면서 글로벌 소비가 많이 올라왔고 이렇게 올라온 이커머스 및 글로벌 소비 동향을 그 당시 컨테이너 선봉량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임이 좀 크게 상승했던 어떤 수요 드리븐으로 시장이 좀 만들어진 그런 형태였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오히려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2021년과 같은 대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짚어보면요. 최근 들어서 수에즈 운하 이슈로 인해서 유럽 항로 쪽에서 좀 운임이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런 블록버스터급 소비 환경이 올 한 해 동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출 상승세를 그냥 추세선으로 그렸을 때에도 블록버스터급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역사적인 상승 추세 대비해서요. 그리고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금리 역시도 좀 높은 레벨 올라와 주면서 현행 소비 여건이 지금처럼 유지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단에서 알파라이너 사의 통계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현행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규모는 약 2,800만 TEU 정도 됩니다. 이 2,800만 TEU가 현행 선복이 유지가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인도될 컨테이너 선복량이 현행 선대 대비해서 약 1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한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각 조선소들의 도크가 27년까지 모두가 꽉 차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모두 꽉 차 있는 모든 미인도 신조 컨테이너 발주량이 현행 선대에 대비해서 28% 정도 해당이 되는데 현행 선봉량 대비 미인도 신조 발주량 비율을 계산해 봤을 때 19년도에는 이게 한 10% 됐었고 21년에는 이게 한 22% 됐었고 28%면 역사적인 최고점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선봉량이 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수요는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장의 공급이 30% 가까이 늘어나는데 이 건화물선에 대한 수요가 30% 늘어나느냐 다시 내지 수요가 늘어나는 30%와 폐선으로 공급이 빠지는 것 이것들이 이 공급 30% 늘어나는 것을 메워줌으로써 운임을 지탱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전망을 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올 한 해는 컨테이너 시장의 약세장을 예상한다라는 배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컨테이너선 운항 속도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보면 좋은데요. 통상적으로 선사들이 운항 속도를 조절하는 까닭은 첫 번째로는 시장의 선봉량이 과다할 때 이런 선봉량이 과다할 때 이제 말 그대로 공급을 가장 편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대를 좀 느리게 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규제 에 관련한 이슈인데요. 이번에 나온 CII 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EEDI나 EEXI 규제와는 다르게 실제로 측정한 탄소 배출량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엔진의 출력과 연료 소모량 내지 탄소 배출량은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그에 따라서 CII 등급상으로 어느 정도 방어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각국의 선사들은 선속을 느리게 운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프레셔 환경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컨테이너선은 어떤 드라이버크나 유조선이랑 다르게 프로덕트, 상품을 운반하는 선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적시에 빠르게 운송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이런 운항 속도를 일정 레벨 밑으로 더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선사들 입장에서는 운임을 공격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선속을 조절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운 요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상운송인데요. 육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을 좀 퀀티티 신대륙 이렇게 지어서 그동안 이제 육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판매 단가, 박스당 단가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B2C 택배 시장의 경쟁 구도가 여전히 과열 상태에 있고 정책 당국의 방향성이 물가 경감 쪽을 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가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플랫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다만 이 물동량 자체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코로나 연한 동안 올라와주면서 오버슈팅이 있었고, 이러한 오버슈팅을 지났으니까 당연히 성장세가 꺾이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그동안 존재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시인과 같은 2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인데요. 이들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세로 하여금 그동안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었던, 그리고 어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었던 그동안의 어떤 물류 시장의 그 물동량 자체가 추가적인 성장의 여력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마저 밑에 작성을 좀 해봤고요. 온라인 쇼핑몰 월간 거래액 같은 경우에 23년에도 여전히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 직접 구매액 통계 역시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크게 성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키포인트로는 중간 물류인 미들마일 시장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가 33조 원 수준인데요. 지금 뭐 CJ 대한통운이나 각 통신 3사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업체들이 이 시장을 전산화,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단으로 넘어가서요. 최선호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급유단가 레깅 효과와 상여금 집행 효과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 단에서는 사실 저는 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과 합병에 대한 중대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객 실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주, 구주 노선의 어떤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들 노선이 크게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앞으로의 상방 가시성, 앞으로의 상방 룸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스트 익스클루시브 그 소수 커버 종목으로는 AJ 네트워크스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AJ 네트워크스는 여기 보시는 이 지게차에서 물건을 나를 때 합 밑에 이제 깔아서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 팔레트를 렌탈하는 업체입니다. 네, 11월 달 쇼핑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 직구 시장의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올라와 있는데요. 동사의 팔레트 렌탈 사업 역시도 유의미한 실적 증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을 좀 독점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동사의 최대 고객사가 CJ 대한통운이고요. AJ 네트워크스 매출액이 약 10%, 로직스 사업 부문 매출액의 약 10% 정도를 대한통운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팔레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팔레트 풀이 약 70%, 이쪽은 비상장이에요. AJ 네트워크스가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밸류체인 보안 니즈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기업 집단이 좀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인프라 투자 및 시설대 금융 비용, 이제 시설대라 하면 기존에 있었던 물건을 담보로 주고 다시금 자금을 조달하는 어떤 이런 금융 조달 방식의 형태입니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 역시도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과점 시장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팔레트 렌탈 시장의 성장 전망과 더불어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 AJ 네트워크스가 로봇 렌탈에 관련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및 기타 로봇들에 대한 렌탈은 무조건 AJ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같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동사의 자회사인 AJ 메인터넌스 파트너스가 두산 로보틱스와 로봇 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 내지 총판 계약을 좀 차결을 했습니다. 이건 렌탈이 아니라는 점은 한 번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유효하다는 부분이 동사의 로봇 렌탈 사업에 대해서 내지 동사의 로봇 부품 판매 및 수리업 쪽에 대해서 좀 주가 모멘텀의 드라이버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months 포워드 주당 순이익에 렌탈 업종 피어스 밸류에이션을 10% 할증해서 7,000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했습니다. 네, 기타 기업으로는 이번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제시드렸고 페노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했으니까요. 보고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 번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것으로 2024년 운송업 연간 전망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